인공지능에서는 결국은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고요. 네. 그것을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 그래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어떤 거냐면 약간의 그 무작위성을 줘요. 어떤 지점에 왔을 때 탐험을 조금 하는 겁니다. 뭐 10발자국 정도만 더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도 가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무작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까 그 경사하강법에서는 무조건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곳만 찾아갔는데 네.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적당히 내리막인데 약간 오르막인데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웅덩이에 갇힐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좀 더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고 이 철학에서 개발된 게 바로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 그게 이제 공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탈출구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말하자면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에서는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비용의 낭비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결국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최적점이 아니라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이거를 지역 최소화의 문제라고 하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아까 손실함수 그 방정식 보시면은 막 더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점 하나가 있을 때마다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다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뜻에서 네. 또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함수를 살짝 다르게 만들었어요. 아까의 경우에는 딱 이렇게 볼록한 함수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중간에 평평한 지역이 있죠. 그네요. 그러면은 초기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왼쪽에서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멈추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가 조금 더 가보자. 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엡실론이라고 하는 무작위성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를 여기다가 넣어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키워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숫자를 넣어주자. 여기서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2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이것을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왼쪽 그림에서는 우리가 무작위성을 조금 넣었을 때 아까보다는 요만큼 이제 더 갔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산등성이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해서 조금 더 가니까 이렇게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보물. 네, 찾았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못 넘어갈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엡실론은 무작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가 최적점을 가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보이냐면은 일단 알고리즘 상에서는 엡실론은 그냥 무작위성을 주는 어떤 숫자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최적점을 찾긴 찾았는데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좀 근데 비효율적인 이게 것 같아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정말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문제들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아웃풋으로 한 다음에 목적 함수를 만들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반영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겠죠. 그럼 어떻게 넣냐면 쪼개서 넣는 거예요. 아 너는 딴 건 몰라도 한 100문제만 잘 풀어봐. 뭐 100문제를 잘 풀게 하고 또 랜덤하게 100개를 뽑아서 100문제 잘 풀게 하고 100문제 잘 풀게 하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입실론, 찔러보기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대응되는 거고 실제로 성능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잘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 네. 경사하강법이랑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각각 네.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이걸, 네. 이런 경우엔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수치 해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수치 해석에서는 보통 미분 방정식을 근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경사하강법. 근데 인공지능에서는 사실 해가 실제로 있냐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좋은 해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여기저기 쓰게 됩니다. 찔러보는 네. 확률적 네. 경사하강법을 네. 쓴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실제로는 그렇게 무작위성을 막 넣어주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손실함수라고 쓴 거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네. bi-g 세타 ai 사이에 제곱을 하고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n개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저걸 다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쓰는 방식이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 요거는 경사강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작위성을 준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요 전체를 F세타라고 지금 밑에 돼 있는데, 요 F세타 대신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I를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옆에다가 같이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Fi 세타. 이거를 n개를 다 더해가지고 다 미분을 해주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거를 그냥 다음 거를 찾는데 이 정보를 다 쓰지 말고 알파에다가 요 그레디언트의 fi 세타 k 이렇게만 써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전체를 다 쓴 거죠. 여기는 이제 그레디언트의 f인데 여기서는 그레디언트의 fi가 나오죠. 아까 이야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줘라는 게 주황색 박스 부분이고 한 문제만 잘 맞추게 해줘가 저 과정이 그러니까 되는 범위를 거예요. 한정한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적절히 i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쓰진 않지만 i가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음에는 i를 또 다르게 골라서 뭐 2, 4, 6, 8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쪼개가지고 계산을 한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 인공지능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개수가 100만 개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다 컴퓨터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산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100만 개 있으면 10,000개씩 쪼개가지고 그럼 100개로 쪼개지겠죠? 그럼 10,000개에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0,000개로 넘어가서 또 풀고 또 풀고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타가 K는 0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이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제가 아까 인공지능을 혼낸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세타 값이 변하면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전 거에서 변했잖아요. 근데 변함의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혼남으로써 이렇게 변하는 거다라고 좀 비유한 거예요. 요즘 사실 이제 AI 중에서도 특히 생성형 AI가 정말 화제잖아요. 창작을 해주잖아요. 정말 실사보다 더 실사 같은 영상이라든가 소설을 쓴다든가 뭐 등등. 근데 거기에도 이런 식의 최적화의 이 기법, 그다음에 목적 함수, 뭐 경사하강법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생성 모델이 사실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기 전에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스튜디오를 나타낼 수 있는 한번 그림을 GPT한테 만들어 봐라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써드린 거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4명의 사람이 수학 방정식이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디렉팅이 잘못됐더니 너무 오차가 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혼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네, 남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신예리님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태스크는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모니터에 경사강법을 넣어줘라고 했더니 그거는 이제 잘 여기서 출력을 못하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유인데요. 모니터라고 하는 대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경사강법을 스스로 바꿔서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게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적대적이라고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생성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또 다른 친구,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있는데 이건 판별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판별자는 이게 생성된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원래 이미지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결국 막 싸우다 보면은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인공지능의 그 생성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판별하는 아이가 이거 아직 부족한데 더 실제 같이 해봐. 그러면 또 얘가 혼났기 혼나서. 때문에 또 네, 이제 막 혼나서 이렇게 네. 변화를 네. 일으키고 네, 그러면 네, 또 이 네. 판별하는 애가 이건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운데 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최적화를 그쵸, 향해 그쵸. 간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런 이미지 3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출일몰 그리고 노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그림의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일출일몰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문제는 적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아까 봤었던 인공지능의 기본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이즈로부터 AI가 G세타 AI로 가는, 여기서 AI에 해당하는 게 이미지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G세타 AI에 해당하는 게 요 일출일몰 혹은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도 어떤 분포를 이루겠죠. 어떤 게 얼마나 자주 나오냐 라는 게 확률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이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사진은 가운데에서 나오고, 맨 마지막 사진은 오른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예를 해보자면은 아까는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는 게 거의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이 아까보다는 더 많아졌죠. 그럼 노이즈가 더 나올 확률이 커진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죠. 그게 이제 목적 함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 함수는 뭐가 될까요? 노이즈를 줄인다. 그렇죠. 노이즈를 줄인다인데 노이즈를 줄인다를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왼쪽 그림 파란색의 분포, 확률 분포랑 이 오른쪽에 있는 회색 확률 밀도 함수랑 이제 유사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왼쪽의 분포랑 오른쪽의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경우에서의 목적 함수 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요 어떤 미니멈에 요 f의 g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max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에 해당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enerator, 그다음에 요 d에 해당하는 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는 유사하게 만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고 어떤 목적 함수를 줄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건 뭐냐? 그 두 개의 차이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친구가 최대화 문제를 푸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냥 요 분포를 로라는 친구를 쓰고 이제 뮤라는 친구를 쓰고 그 다음에 요 거리를 제가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바로 그 생성 모델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원래 요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맞는데요. 우리가 요 거리 함수를 재야 되잖아요. 거리 함수를 재는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최대화 문제를 푸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거리를 재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랑 이 호수 사이의 거리를 잰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은 수학적으로 사실은 이 지점이랑 아무 호수 지점이랑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거리 함수를 찾는 것 자체가 새로운 최적화 문제를 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네. 이거를 이제 해석하자면 이제 판별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에 해당하는 게 거리 함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되게 재밌는데 이 컨셉이 언제쯤 나왔을 것 같아요? 대충 그냥 찔러보시면요. 이 컨셉이요? 네. 어쨌든 인공지능이 나온 네. 다음 아닐까요? 인공지능은 사실 1950년대에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프레임워크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진짜 놀랍죠. 근데 초창기 프레임워크에 문제가 많아서 D라는 개념 대신 두 확률 밀도 함수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와설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 와설스타인 디스턴스로 이 문제를 풀었더니 잘 된다.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사람은 대학원생이었어요. NIU 대학원생. 이게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 평면방 정식을 전공을 했고요. 최적 운송 이론을 이제 박사과정 때 또 공부를 했는데 이론적으로. 근데 이런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실제로 인공지능의 문제를 푸는데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이후에 좀 관련 공부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적화 이론이랑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권도영 교수랑 썼던 첫 논문이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에 대해서 배우면서 야 확률만 해도 굉장히 최신의 이론인데 막 이러면서 오늘 배운 이거는 뭐 완전 2017년, 최신이죠. 2020년 이거 진짜 따끈따끈한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하는 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진짜 최신의 이론을 공부하게 되네요. 정말 네. 첨단에 앞서 있는 가장 현직에 있는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의 이론을 공부하는 거 보시면 선생님 조금 부러우신가요? 네. 많이 부럽습니다.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군론도 이 인공지능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접점이 있나요? 접종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그럼 넘어가세요. 네.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군론에서 결국 계산하는 게 연산이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또 어떤 걸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냐면 이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뭐 연산이라는 게 사실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복잡한 계산들 많았잖아요. 그 전에 대칭 삼각형을 이동. 돌려서 세 번 돌리면 자기 자신이 되고 이런 연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승재 교수한테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었죠. 선생님도 화이팅. 네. 화이팅. 저희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어떤 분포랑 다른 분포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택배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에 진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여기 밑에 빨간색 구멍에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게 아까 이제 택배 문제에서 운송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문제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목적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최적 운송 이론에서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셜스타인 디스턴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방식은 이 어떤 지점에서 이제 다른 지점으로 가는 함수인 건데요. 네. 이렇게 tx 요 두 개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제곱을 해주고요. 요 분포를 아까는 이제 로라고 하고 여기는 뮤라고 해준다면은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요 로를 이제 뮤로 매칭시키는 거고 여기서 요 운송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적분 문제를 이제 푸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이지만 사실은 더하기 대신에 이렇게 적분 기호를 쓴 것 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아까 칸토로비치가 조금 완화를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뭐 나눠서 운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서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것을 묘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왼쪽이 어떤 분포고 오른쪽이 어떤 분포인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또 다른 확률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그림에서 제가 표를 그렸을 때 더하면은 1, 1, 1, 1, 1, 1, 1 이렇게 그렸잖아요. 세로로 더하고 가로로 더하면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뭐냐면은 어떤 이런 표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은 요 값이 나오고 이렇게 가로로 더하면은 요 값이 나오고 이런 확률 분포를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꾼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래프로 만드신 거죠? 네네네. 보시면은 라인으로 그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는 같은 해를 나타냅니다. 같은 해가 이제 최적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묘사하는 게 요 지점에서 우리가 갈 때 요 지점으로 대응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수죠. 그래서 적절한 조건 하에서 이 두 문제가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저 식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적분을 하면 그래프가 저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이제 좋은 얘기인데요. 이 분포를 제가 이제 감마라고 쓰고요. 이 감마는 여기서의 지점은 뭐 예를 들어 x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지점을 y라고 하니까 이 변수 두 개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를 적분을 하는데 그냥 한 번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적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전체 공간에 있는 2차원상에 있는 친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번 적분을 해야 되고 x에 있는 친구를 y로 옮겨요. 그리고 이렇게 제곱을 해요. 결국 해야 될 것은 이 x 지점에서 y 지점으로 옮기는 건데 이렇게 딱 옮기는 이 지점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이제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적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목적 함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런 예제랑 지금 인공지능에서 쓰는 그런 문제들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최근에는 어떤 좀 알고리즘들이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건 최적화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분야 자체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적대적 생성신경망. 이제 그걸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모델은 확산 모델이라고 해요. 확산 모델이요? 간단한 인공지능 기본 구조에서 말씀드릴 때는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딱 생성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확산 모델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이것을 조금 여러 스텝에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노이즈에서 출발해서 토끼가 되었네요. 이런 토끼 그림으로 나오는 건데요. 네. 조금씩 학습을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거는 만 개씩 쪼개서 학습하는 뭐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그거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부분은 이제 시간을 쪼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쪼개는 건 아니죠. 아까는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시간을 쪼갠다. 네, 예를 들면은 아까는 이제 뭐 G세타라고 적은 어떤 생성 함수 이거를 한 번에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변수를 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택배 문제에서도 딱 어디서 어디로 가는 이동 뭐 거리만 될 수도 있지만 가는 시점을 생각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경로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추가하면은 좋아지는 점이 조금 더 이제 튜닝을 해가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좋아지는데 나빠지는 건 사실은 오래 걸리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내주는데 좀 더 잘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파란색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생성을 할 때 아까 이제 제가 튜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인공지능에서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파인 튜닝. 네,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세타라고 적었던 매개 변수들을 잘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 토끼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제 같이 연구하는 그 공동 연구자가 토끼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인스타그램들을 팔로우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의 주인한테 DM을 보내가지고 이 그림을 우리 논문에 넣어도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은 이제 원래 있는 그림이고요.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노이즈를 사실은 거꾸로 넣어준 겁니다. 쟤는 실제하는 토끼네요, 그러면. 네, 실제하는 토끼가 반가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요새 화두거든요. 몇 번 만에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이렇게 6번을 돌렸더니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돌린 거고 마지막 부분만 보여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같은 범위 내에서 블러리한 그런 이미지가 나왔는데 생성 모델에서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혼냈더니 미니맥스 프로블럼 아까 이제 민 있고 맥스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했더니 이제 조금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은 게 이 그림입니다. 저희가 어떤 정답을 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부터 100 중에 뭐 50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80 이러면 제가 다운 이렇게 할 거고 뭐 제가 20 이러면 업 이러겠죠? 그럼 언젠가 이렇게 업다운 하면서 이제 50을 가야 되는데 뭔가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방법들을 좀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짜고짜 1 불렀다 100 불렀다 막 2 불렀다 99 불렀다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튜닝을 시킬 거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최적화가 쓰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수학이 들어있을 것 같은 이론이네가 아니라 이 이론, 스코어 베이스드 겐이라는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실제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먼지가 확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 기반 생성 모델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그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그 파편처럼 이어져 있던 이 조각들을 한 번에 합쳐서 통일시켜서 나온 게 바로 스코어 베이스드 겐이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실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튼 교수님과의 업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2006년도에 제안한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깊은 인공신경망이 생성 모델에 활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보인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성 모델의 조상격인 모델을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했다의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이런 웍들의 시초가 되는 것들을 많이 하셨다. 그런 경로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늘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었던 이런 그 그림이나 이미지 생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AI 서비스가 바꿔놓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교수님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쓰는 거에 해당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 지금 배우는 과정이 아기가 크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기가 신생할 때는 보기만 하잖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비지도 학습, 우리가 어떤 이제 지도를 하지 않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한창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되게 많이 발전한 모델은 언어 모델이잖아요. 네.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을 잘 할 수 있으면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고 저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되게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기가 크는 것과 유사한 단계를 거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은 언어를 통한 학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처럼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배우는 그런 느낌처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하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뭐 여러 차례 해봤는데 제 결론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잡 시큐리티도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이론의 그 당위성을 증명하고 하는 일들인데 이 정도 수준은 뭐 가볍게 할 것 같고 그 이외의 것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진료 아니면 뭐 법률 서비스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인터넷에 봤던 몇 가지 유행들이 있는데 바둑을 이제 두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아직도 손 모양을 흉내내서 바둑돌을 두는 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인간이 되게 고등적인 뇌를 가진 게 우리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체가 더 흉내내기 어려운 기계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인공지능이 과연 로보틱스 쪽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저는 되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진행을 더 잘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 로봇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머지않았어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새나수 시즌2에서는 해석학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새나수 시즌1과 시즌2를 총정리하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